이번 사건은 2021년의 마지막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고 사건명도 그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모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오늘 준비하게 됐어요. 사건은 2021년 12월 31일 아침에 경찰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고 내용은 같이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였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다름 아닌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 있다는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이 남성은 이 센터의 직원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6살의 고 씨였어요. 경찰이 시신의 상태를 살펴봐요. 근데 여기서 심상치 않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선은 후두부에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처들이 있었고요. 양쪽 손등에는 방어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둔기의 공격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흔적들이 있었는데 신체 후면부에 뒷부분에 남아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상처들이었습니다. 하의가 벗겨져 있었거든요. 그 시신의 뒷면에 원형의 둔기로 가격을 당했을 때 생기는 중선 출혈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엉덩이와 허벅지 후면부 전체가 멍이 들고 손상이 생겨 있었던 거죠. 스포츠 센터는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었고요. 시신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게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자 신고자였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체포된 신고자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스포츠 센터의 사장 한 씨였습니다. 처음에 한 씨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했었던 말은 고 씨하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고 씨가 사망하신 분이에요. 고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말리다가 폭행했다라고 자백을 해요. 한 씨 스스로 내가 때려서 고 씨가 숨졌다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은 일단 이 사람을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전달이 되면서 처음에는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한 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분위기가 완전 180도 뒤집혀요. 여기서 정말 상상하기도 무서운 부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고 씨의 사인이 항문을 통해 찔러 넣은 미상의 물체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 진짜 말하기도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 심지어 시신에서는 간과 심장까지 관통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끝에 범행 도구를 발견해요. 지름 3cm, 길이 70cm의 유아 허들용 플라스틱 교구였습니다. 이 아이들 교구를 가지고 사람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경찰은 체포 몇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해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폭행치사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적용이 돼요. 반면 살인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적용이 되죠. 경찰도 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분명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추궁을 했겠죠? 한 씨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물로 수집한 CCTV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 씨가 저지른 이 범행 모습이 다 찍혀요.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인만 들어도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가 짐작이 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들이 정말 오랫동안 경찰을 해왔던 분들이 보시기에도 힘든 장면이었대요. 피의자에 대한 폭행은 물론이고 이 도구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말 경찰분들도 한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심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유가족들도 이 충격적인 부검 결과를 듣게 됩니다. 부검이에게 직접 시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대요. 처음에 경찰은 CCTV 화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지 말라고 좀 권했었대요. 본인들도 충격인데 이 가족들이 그걸 봤을 때 트라우마를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사망한 고 씨의 누나 되시는 분은 사건의 CCTV를 직접 확인합니다. 누나가 확인한 사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봤을까 진짜. 누나가 확인한 사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장 한 씨가 스포츠센터 내부로 고 씨의 옷을 잡고 끌고 들어왔고 고 씨의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때리는 것,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 씨가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한 씨가 딱 앉으니까 고 씨가 기어가서 한 씨의 무릎을 붙잡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한 씨는 이미 한거불능이 된 고 씨의 하의를 벗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를 이용해서 때리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에는 그 도구를 몸속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살해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죠. 범행 도구는 단면이 평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상 인체의 주요 구조물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쑥 들어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히나 배를 지나서 흉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손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씨가 처음에는 손으로 밀어 넣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범행 도구를 발로 차기 시작해요. 이거는 분명히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하고 한 행동일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범행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CCTV를 확보했고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고 가족들이, 그리고 범인까지 체포를 했는데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 엽기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피해자, 자신의 직원을 살해한 이유가 뭘까? 그 동기에 관한 건데 이게 제일 의문이죠. 한 씨는 자기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일관을 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날 밤은요. 송년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이 스포츠센터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간단하게 했던 거죠. 이 장소가 어쩌다가 이런 엽기적인 사건 현장으로 변했던 건지, 혹시 뭐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한 씨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 씨가 취직을 하면서부터였었죠. 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 고 씨를 한 씨가 잘 챙겨줬었고 이 두 사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뭐 딱히 나쁜 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도 문제가 없는 사이였다면 사건 당일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걸 파악을 해봐야겠죠. 경찰은 이 센터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그리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분석을 합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2월 30일에 연말 회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을 때 피해자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6시 35분경에는 다른 여직원 2사람이 이 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사장 1씨 그리고 직원 3사람이 그 뒤로 3시간 동안 회식 시간을 가져요. 여직원들은 각각 맥주를 한 캔씩 마셨고요. 사장과 고 씨는 650ml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오후 9시 24분경에 이 회식이 끝납니다. 두 여직원은 먼저 귀가를 했죠. 자, 그때까지도 이 한 씨와 고 씨 사이에 별다른 어떤 이상 기류?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이 여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가 밝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고 씨는 짐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차량에 실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9시 30분경에 고 씨가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그때 센터 사장 한 씨가 차량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센터로 향합니다. 고 씨는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더 샀고요. 예약했던 그 대리는 취소를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둘 다 그냥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저녁 11시경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되게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더 마셨으니까. 고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고요. 다시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그때 옆좌석에 사장 한 씨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담기거든요. 근데 내용이 조금 심상치가 않았어요. 우리 왜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 새끼야,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너 돈도 버는 새끼야. 이 말 그럼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자정이 좀 넘었을 무렵에 두 사람이 또다시 센터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한 씨의 무자비한 범행이 시작된 거죠. 대리는 또 취소가 된 거예요. 자, 동기를 통해서 범인이 그럴만 했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단 범행 동기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경찰은 둘 사이에 금전 갈등이 있었던 게 사건의 동기가 아닌지 그 부분을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돈이 언급이 됐었고
실제로 과거에 급여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 과거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막상 피해자의 계좌를 살펴보니까 뭐 급여 같은 게 밀린 적은 없이 꾸준히 들어왔었고요. 심지어 지난해보다 급여도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럼 뭘까요? 혹시 뭐 센터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있거나 뭐 업무가 너무 과중했다던가 어떤 갈등이 또 있었을까요? 실제로 고 씨의 직장 동료들, 그 여자친구, 그리고 주변인들을 통해서 평소에 고 씨가 업무가 많아 힘들어 했었고 1년만 더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잔인한 범행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해 주기에는 어렵죠. 아니면은 단순히 한 씨의 주취폭력 성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한 씨의 지인들이 한 씨가 과거에 주취폭력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술만 마시면 이상한 이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이유로 분노를 하고 막 사람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들이 그 고 씨와 한 씨의 차 안에서의 대화, 이런 뭐 어떤 급작스러운 분노, 위협, 폭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제보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되기 8년 전에 이 제보자 중에 한 명이 그때도 한 씨하고 같이 연말 술자리를 가졌었대요. 당시에 직장 동료, 동창들이 모인 아주 유쾌한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보자가 술이 많이 취해서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갑자기 한 씨가 방에 들어와서 넌 좀 맞아야겠다 이러면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이유 없이 맞고 있었던 그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더 심해질 뻔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뜯어 말릴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 씨가 제보자를 찾아와요. 사과를 하러 온 거죠.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보자뿐만 아니라 한 씨의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한 씨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1차 술자리를 끝냈는데 한 씨가 친구들에게 야,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씨가 애가 셋이었어요. 와이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가자고 조르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떡볶이를 좀 사서 야,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먹어. 좋은 시간 보내. 이러면서 친구를 달랩니다. 한 씨를 달랬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 씨가 폭발해요. 그리고 친구가 준 음식을 그냥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친구 뺨을 막 때리면서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도 피해자가 많았어요. 근데 공통점은 그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한 씨와 친구이거나 아랫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술이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폭력을 막 휘두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애 아닌데, 걔 그런 애 아닌데, 나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라고 말하는 주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들 다 형이거나 윗사람들, 그냥 강약, 약강, 진짜 제일 비겁하고 한심한 인간이죠.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인 겁니다. 이런 인간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평소에 그가 특성 분노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성 분노라는 게 뭐냐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분노가 본인만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한 씨는 평소에 쌓여왔던 특성 분노, 여기에 알코올이 결합해서 폭발을 했고 피해자에게 절제할 수 없는 강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행을 하다가 급기야 도구를 사용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유로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정작 사망한 고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어쩌면 고 씨를 살릴 수도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것 때문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씨가 범행을 마치고 오전 2시 13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경찰에다가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신고 전화를 해요. 경찰이 왔죠. 근데 와서 수색을 해보니까 누나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장에 한 씨랑 고 씨 딱 두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씨한테. 그랬더니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 뭐 이런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한 씨가 거절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직접 경찰 가서 고소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현행법상 경찰이 CCTV를 확보하거나 확인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 혹은 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경찰이 당시까지만 해도 숨이 붙어 있었던 고 씨를 발견했었어요. 즉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까지 벗은 상태로 눕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범행 도구는 치워져 있었고요. 한 씨는 경찰에게 얘는 그냥 직원이고 술 취해서 자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머리까지 쓰다듬으면서 친한 척을 합니다. 경찰은 고 씨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맥박 등 상태까지 확인을 했고요. 고 씨가 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패딩으로 하의만 덮어주고 철수합니다. 근데 고 씨 몸에 상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처가 신체 후면부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놓친 고 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022년 1월 7일 검찰의 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합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한 씨가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서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를 발표했지만 그 고문에 가까운 방식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끝내 이유를 밝히지 못해요. 2022년 3월 1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한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사망 원인을 경찰에게 돌리고 있어요. 검찰은 피해자의 누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2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20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날 검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한 씨가 금연보조제로 부작용을 겪었고 그와 함께 음주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건 반년 전쯤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씨의 담당 의사가 술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었대요. 그리고 사건 발생 전에 15일가량 한 씨가 술을 안 마셨는데 갑자기 연말 회식 때 주량보다 3배가 많은 술을 마시면서 블랙아웃이 왔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날 한 씨는 재판에서 내내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 씨와 원한 관계가 없고 관계도 좋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씨의 스포츠센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직원들이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고 씨는 회사에 남았다고 합니다. 성실함을 인정받고 빠르게 과장으로 승진하기도 했고요. 그냥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한 가족을 향해 비극이 찾아왔고 또 그 비극으로 인해서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까지 가족들은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CCTV 화면을 보면서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주해야 했던 그 누나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정상이실까? 그걸 잊을 수는 있을까? 회복될 수 있는 상처일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안타까움이 섞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2주 정도만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부디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